강원도의 깊은 산속, 지리산의 오래된 숲에서 백호라 불리는 한 마리의 거대한 백색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그 호랑이는 이 산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백운이라 불렀다. 백운은 일반적인 호랑이와는 달랐다. 그의 눈은 깊은 바다처럼 푸른빛을 띠었고 마을 전설에 따르면 그는 1000년을 산 신령한 동물이었다. 2023년 늦가을, 낙엽이 금빛으로 땅을 덮던 어느 쌀쌀한 밤이었다. 백운은 평소와 같이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밤은 무언가 달랐다. 그는 산길 가장자리에서 인간의 냄새를 맡았다. 일반적으로 백운은 인간을 피했다. 그들이 가진 위험한 무기와 예측할 수 없는 본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의 냄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수함의 냄새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백운은 조심스럽게 소리의 근원지로 다가갔다. 달빛이 드리운 좁은 산길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작은 인간 소녀가 도로변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겨우 5살로 보였으며 얇은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차가운 가을밤을 견디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다. 백운은 그림자 속에 숨어 소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 주위에는 어떤 어른의 모습도 없었다. 백운은 그녀가 버려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엄마, 아빠?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운은 망설였다. 그의 본능은 그에게 돌아가라고,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다. 보호하고 싶은 마음, 이 작고 무력한 생명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천천히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백운은 소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달빛 아래 그의 하얀 털은 은빛빛으로 빛났다. 소녀는 그의 존재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호기심과 경이로움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백운은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다. 마치 그들이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안녕, 소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너는 누구니? 백운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물론 그는 말할 수 없었지만 소녀는 그의 침묵에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손을 뻗어 그의 큰 머리를 만졌다. 백운은 그 순간 머물렀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접촉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 내 이름은 수아야, 소녀가 말했다. 나는 길을 잃었어. 집에 가고 싶어. 백운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그녀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 옆에 누웠다. 그의 온기가 소녀를 감쌌다. 수아는 망설임 없이 백운의 따뜻한 털에 기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곧 깊잠에 빠졌다. 백운은 밤새 깨어 있었다. 그는 작은 소녀를 지키며 위험이 다가오지 않도록 경계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결정이 굳어졌다. 그는 이 소녀를 보호할 것이다. 적어도 그녀가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아침이 밝아오자 수아는 의 따뜻한 털에 기대어 깨어났다. 잠시 동안 그녀는 어젯밤의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 현실이 그녀에게 밀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숲속에 있었고 가족으로부터 버려졌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백운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 배고파?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백운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배에서 나는 소리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일어서서 수아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백운은 수아를 산속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작은 개울을 지나 우거진 숲을 통과했다. 마침내 그들은 큰 바위 아래에 있는 동굴에 도착했다. 이곳은 백운의 은신처였다. 동굴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으며 바닥에는 부드러운 이끼가 깔려 있었다. 백운은 수아를 동굴에 남겨두고 사냥을 나갔다.
얼마 후 그는 작은 토끼를 물고 돌아왔다. 수아는 처음에는 생고기를 먹는 것을 주저했지만 극심한 배고픔 때문에 결국 받아들였다. 대구는 그녀가 먹기 쉽도록 고기를 작게 찢어주었다. 그들의 공생관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대구는 수아에게 음식과 보호를 제공했고 수아는 백운에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주었다. 동반자 관계와 목적. 대구는 수아를 인간 세계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녀가 버려졌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동안 그녀를 자신의 은신처에 두기로 결정했다. 수아는 놀랍도록 적응력이 강했다. 그녀는 빠르게 야생의 리듬에 적응했다. 그녀는 백운이 가져오는 음식을 먹고 동굴의 이끼 침대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백운과 함께 숲을 탐험했다. 그녀의 눈에서 슬픔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기쁨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들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수아는 백운의 몸짓과 눈빛을 읽는 법을 배웠고 백운은 수아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어느 날 수아는 동굴 근처에서 야생 베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백운에게 가져왔다.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이었다. 백운은 베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수아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감사의 표시로 그것들을 핥았다. 수아는 웃었다. 그것은 그들이 만난 이후 그녀의 첫 번째 웃음이었다. 그 소리는 백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들은 숲속에서 총소리를 들었다. 백운은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그는 사냥꾼들이 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 전설적인 백호였다. 백운은 수아를 동굴로 재빨리 데려갔다.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수아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그녀는 백운의 지시에 따라 동굴 깊숙한 곳에 숨었다. 그날 밤 백운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과 수아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았다. 그는 그들의 은신처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동해야 했다. 그러나 어디로? 그때 백운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수아를 인간 세계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은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음날 새벽, 백운과 수아는 그들의 은신처를 떠났다. 백운은 수아를 자신의 등에 태웠다. 그녀는 그의 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들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산 아래의 작은 마을 청송이었다. 여정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급한 경사와 위험한 절벽을 통과해야 했다. 게다가 항상 사냥꾼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백운은 최대한 인간의 흔적을 피해 이동했다. 중간에 그들은 작은 개울에서 휴식을 취했다. 수아는 물을 마시고 얼굴을 씻었다. 백운은 주변을 경계하며 그녀를 지켰다. 그들이 다시 출발하려 할 때 갑자기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백운은 본능적으로 수아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총알은 그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다. 피가 그의 하얀 털을 붉게 물들였다. 백운아! 수아가 울부짖었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백운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상처를 만졌다. 백운은 고통을 참으며 일어섰다. 그들은 즉시 도망쳐야 했다. 사냥꾼들이 그들의 위치를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백운은 마지막 힘을 들이접듯 달렸다. 그는 수아를 등에 태운 채 숲속을 빠르게 가로질러 나갔다. 사냥꾼들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들은 마침내 숲의 가장자리에 도달했다. 그 너머로 청송 마을이 보였다. 백운은 멈춰 서서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인간의 세계는 그에게 너무 위험했다. 백운은 수아를 자신의 등에서 내려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마을로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수아는 이해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돼, 백운아.
그녀가 말했다. 나는 너와 함께 갈 거야. 대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을 방향을 가리켰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결정은 확고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네가 다쳤어. 네가 필요해. 그때 그들은 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사냥꾼들이 그들을 따라잡고 있었다. 대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아를 부드럽게 밀어내며 그녀에게 가라고 촉구했다. 수아는 마지막으로 백운을 껴안았다. 고마워, 백운아. 잊지 않을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마을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백운은 그녀가 안전하게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몸을 돌려 숲으로 돌아갔다. 그의 상처는 아팠지만 그의 마음은 더 아팠다. 수아는 마을로 들어갔다. 그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발견하고 놀랐다. 그들은 그녀에게 음식과 옷을 주고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수아는 그들에게 백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의 존재를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녀는 단순히 길을 잃었다고 말했다. 마을의 경찰서장인 김한수는 수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자녀가 없었다. 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한수는 수아의 가족을 찾기 위해 인근 마을들에 수소문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마치 그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한수의 아내인 미영은 수아에게 깊은 애정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자신만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 그리고 수아는 그녀의 심장을 훔쳤다. 몇 주가 지나고 수아의 가족을 찾을 수 없게 되자 한수와 미영은 그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수아는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러나 그녀는 백운을 잊지 않았다. 밤마다 그녀는 창문으로 산을 바라보며 그가 괜찮은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 부모님에게 백운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백운은 자신의 상처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는 수아가 보고 싶었지만 그녀가 이제 인간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그곳에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겨울밤 큰 눈보라가 마을을 덮쳤다. 수아는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움직이는 흰 형체를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백운이었다. 수아는 즉시 외투를 걸치고 집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눈 속을 헤치며 숲 쪽으로 달렸다. 그녀의 새 부모님은 그녀가 침대에 있다고 생각했다. 백운은 마을의 가장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아를 보자마자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기쁨 속에서 재회했다. 수아는 백운의 목을 껴안았고 백운은 그녀를 부드럽게 핥았다. 보고 싶었어, 백운아, 수아가 말했다. 너는 어떻게 지냈니? 백운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그녀를 그리워했다. 갑자기 그들은 소리를 들었다. 사냥꾼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백운의 흔적을 따라왔던 것이다. 빨리, 백운아, 도망쳐. 수아가 소리쳤다. 그러나 백운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아를 등에 태우려고 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 수아는 망설였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가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백운과 함께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첫 번째 친구였고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었다. 사냥꾼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수아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때 한수가 그들을 발견했다. 그는 수아를 찾아 집 밖으로 나왔고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왔다. 수아야! 한수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한수는 수아 옆에 서 있는 거대한 백호를 보고 얼어붙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권총을 꺼냈다. 그는 경찰서장으로서 항상 무기를 휴대했다.
물러서, 수아야. 그가 명령했다. 안 돼, 아빠. 수아가 소리쳤다. 그녀는 한수와 백운 사이에 섰다. 이 호랑이는 나쁜 동물이 아니에요. 그는 제 친구예요. 그가 저를 구해줬어요. 한수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이니? 수아는 그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가 어떻게 버려졌는지, 백운이 어떻게 그녀를 찾고 보호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녀를 마을로 데려왔는지에 대해. 한수는 천천히 총을 내렸다. 그는 백운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딸을 구한 생명체였다. 그때 사냥꾼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백운을 보자마자 총을 겨누었다. 멈춰! 한수가 소리쳤다. 그는 경찰 배지를 들어 보였다. 이 호랑이는 보호 대상입니다. 사냥꾼들은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서장님, 이것은 위험한 동물입니다. 아니요, 한수가 말했다. 이 호랑이는 내 딸을 구했습니다. 그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냥꾼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한수의 권위는 이 작은 마을에서 절대적이었다. 한수는 백운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백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운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진정했다. 그는 이 인간이 수아의 새로운 보호자라는 것을 이해했다. 고맙습니다. 한수가 백운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 딸을 구해줬군요. 그날 이후 백운은 청송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한수는 그가 마을 근처 숲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보장했다. 사냥꾼들은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다. 수아는 정기적으로 백운을 방문했다. 그녀의 새 부모님은 이제 그녀의 특별한 친구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 관계를 존중했다. 백운과 수아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고 곧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들의 우정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수아는 자랐고 백운은 나이가 들었다. 그들의 우정은 시간과 함께 더욱 깊어졌다. 수아는 16살이 되었을 때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백운과의 경험을 통해 동물과 자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학교에서 환경클럽을 시작했고 지역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한수와 미영은 수아의 열정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한수는 심지어 지리산 일대를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보호구역은 백운뿐만 아니라 다른 멸종위기 동물들에게도 안전한 서식지를 제공했다. 백운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지혜로워졌다. 그는 이제 산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는 그들의 존경을 받아들였다. 백운은 더 이상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수아의 가족이 모든 인간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수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의 대학교에서 야생동물 생태학을 공부하기 위해 청송을 떠났다. 백운과의 이별은 어려웠지만 수아는 자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백운은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에서 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 논문을 썼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 한국 호랑이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백운의 실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를 T1이라고 칭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는 항상 백운이었다. 수아의 연구는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한국 호랑이와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수아는 자신의 이야기가 학문적 연구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학업에 집중하는 동안 수아는 백운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밤에 그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 꿈에서 백운은 항상 혼자였고 슬퍼 보였다. 수아는 학기가 끝나자마자 청송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서울에서의 4년 후 수아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다. 청송은 많이 변해 있었다. 마을은 더 커졌고
관광객들이 많아졌다. 백운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많은 사람들이 전설적인 백호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러나 백운은 더 이상 마을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아는 즉시 그를 찾기 위해 산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부터 시작해 그를 찾아 헤맸다. 수일 동안의 수색 끝에 수아는 마침내 백운을 발견했다. 그는 높은 산 중턱의 외딴 동굴에 있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약해져 있었다. 그의 한때 빛나던 하얀 털은 이제 회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백운아, 수아가 부드럽게 불렀다. 나야, 수아. 백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그 깊은 푸른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수아를 인식하고 약하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환영의 소리였다. 수아는 백운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고 싶었어. 그녀가 말했다. 내가 돌아왔어. 백운은 그녀의 손을 핥혔다. 그는 그녀가 없는 동안 그녀를 그리워했다. 수아는 백운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노쇠했고 그의 호흡은 가늘었다. 그녀는 즉시 그를 도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백운을 위한 치료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야생동물 전문 수의사를 데려왔고 그들은 백운을 검사했다. 진단은 좋지 않았다. 백운은 노령으로 인한 여러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고 그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 수아는 이 소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백운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는 그녀의 첫 번째 보호자였고 그녀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다. 그를 잃는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수아는 또한 자연의 순환을 이해했다. 모든 생명체는 결국 죽는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였다. 수아는 백운과 함께 지내기 위해 동굴 근처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다. 그녀는 매일 그를 돌보았고 그에게 음식과 약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함께 일출을 보았고 밤하늘의 별을 감상했다. 어느 날 백운은 수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는 그의 발톱 중 하나를 물어서 빼내고 그것을 그녀에게 건넸다. 수아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그것은 보호의 상징이었다. 백운은 비록 그가 떠나더라도 그의 정신은 항상 그녀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수아는 그 발톱을 목걸이로 만들어 항상 가슴에 지니고 다녔다. 몇 주 후 추운 겨울날 아침, 수아는 백운이 평화롭게 잠든 것을 발견했다. 그는 꿈속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수아는 그의 옆에 앉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내 친구야. 그녀가 속삭였다. 네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았을 거야. 너는 내 삶을 바꿨어. 고마워. 백운은 지리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붙였다. 장례식에는 한수와 미영, 그리고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모두 백운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기억했다. 백운의 죽음은 수아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녀는 백운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백운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멸종 위기에 처한 한국 호랑이를 보호하고 그들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백운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다. 수아는 이제 30대 초반에 성공한 야생동물 보호 활동가가 되었다. 그녀의 재단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고 그녀는 자주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백운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녀는 자주 지리산을 방문했고 백운의 무덤에 꽃을 가져다 놓았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록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가 듣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봄날 수아는 백운의 무덤 근처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작은 백호 한 마리가 숲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백운과 놀랍도록 비슷했다. 단지 작았을 뿐. 그의 눈은 같은 깊은 푸른색이었고 그의 움직임에는 같은 우아함이 있었다. 수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백호는 한국에서 극도로 희귀했으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들이 이미 멸종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여기 그녀 앞에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백호는 수아를 응시했다. 그는 그녀를 경계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에게 익숙한 것처럼 보였다. 내가 진짜니? 수아가 속삭였다. 아니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백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냄새 맡았다. 그런 다음 놀랍게도 그는 그녀의 목에 걸린 발톱 목걸이를 냄새 맡았다. 그것은 백운의 발톱이었다. 백호는 목걸이를 인식하는 것 같았다. 그는 부드럽게 으르렁거린 다음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방금 경험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백운이 어떤 식으로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았다. 그의 정신은 살아있었고 이 젊은 백호의 형태로 지속되었다. 다음 날 수아는 야생동물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녀는 이 신비로운 백호의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다. 몇 주 동안 카메라는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밤 그것은 확실한 이미지를 찍었다. 젊은 백호와 함께 있는 두 마리의 성체 백호. 이 발견은 과학계를 흥분시켰다. 한국 호랑이는 멸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리산에는 작은 번식 개체군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매우 희귀한 백호도 있었다. 수아는 즉시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강화했다. 그녀는 이 호랑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과 자원을 동원했다. 그녀는 또한 이 발견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주의했다. 그녀는 밀렵꾼들이 이 귀중한 동물들을 쫓게 될까 두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한수와 미영, 그리고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야생동물 보호 활동가들에게 이 비밀을 공유했다. 그들은 모두 수아의 발견에 감동했고 그들은 함께 이 호랑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했다. 한수, 이제 은퇴한 경찰서장은 지역 사냥꾼들과 이야기하여 그들에게 호랑이의 존재에 대해 알리고 그들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부분의 사냥꾼들은 그의 요청을 존중했다. 그들도 또한 한국 호랑이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아는 젊은 백호를 더 자주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백운 주니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그녀에게 익숙해졌고 때로는 그녀가 기다리는 동안 그녀 근처에서 쉬기도 했다. 수아는 그와 백운과의 관계와 같은 특별한 유대감을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와 깊은 존경심을 가진 관계를 형성했다. 그는 야생동물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존중했다. 그녀는 그를 길들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야생성을 존중하며 그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백운 주니어는 성장하여 강력한 호랑이가 되었다. 그의 하얀 털은 아버지처럼 눈 속에서 빛났다. 그는 자신만의 영역을 확립했으며 나중에는 자신의 가족을 가졌다. 수아는 백운의 혈통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고 기뻤다. 백운의 유산은 단순히 그녀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 속에 생명 있는 호랑이들 속에 살아있었다. 수아가 40대가 되었을 때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그는 국립공원 관리인이었다. 그들은 야생동물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공유했다. 그들은 곧 결혼하여 작은 딸 하나를 낳았다. 하나가 5살이 되었을 때 수아는 그녀를 백운의 무덤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딸에게 백운에 대해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었어. 수아가 말했다. 그는 나의 수호자였고 나의 친구였어. 그는 나에게 자연과 동물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하나는 그녀의 어머니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백운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이제 여기 없어, 수아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이 산속에 살아있어. 그리고 누가 알겠어? 어쩌면 언젠가 너도 그의 후손 중 하나를 만날 수도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나뭇잎 파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돌아보니 젊은 백호가 숲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것은 백운 주니어의 아들 중 하나였다.
그는 수아와 하나를 잠시 바라보았다가 숲속으로 사라졌다. 하나는 흥분으로 숨을 헐떡였다. 엄마, 봤어? 호랑이야. 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봤어. 그것은 백운의 가족이야. 그날 이후 하나는 어머니처럼 야생동물과 자연에 대한 열정을 발전시켰다. 그녀는 백운의 이야기와 자신이 본 하얀 호랑이의 영감을 받아 어릴 때부터 호랑이 보호에 헌신했다. 백운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수아는 마침내 그녀의 딸에게 그것을 물려주었다. 하나는 어머니의 일을 계속했고 한국 호랑이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노력했다. 세월이 흘러 수아의 머리카락은 백운의 털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것이 어떻게 산속에서 울고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한 호랑이에 의해 바뀌었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백운의 발톱 목걸이를 만졌다. 그것은 그녀에게 운명이 어떻게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는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간들이 종종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상기시켰다. 그리고 가끔 매우 조용한 밤에 그녀는 산으로부터 호랑이의 포효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백운이 결코 정말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의 정신은 산속에, 호랑이들 속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수아가 7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회고록 호랑이와 소녀를 출판했다. 이 책은 그녀와 백운의 이야기를 자세히 담고 있었다. 그것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책의 성공으로 수아는 더 넓은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백운과의 경험과 야생동물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나는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아 백운재단을 국제적인 조직으로 성장시켰다. 재단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호랑이와 다른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 지리산의 호랑이 개체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성장했다. 정부의 보호와 백운재단의 노력 덕분에 한국 호랑이는 이제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 중이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백운의 후손이었다. 백운의 이야기는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졌고 영화와 TV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으며 곳곳에서 이야기되었다. 백운은 자연과의 조화와 야생동물 보존의 상징이 되었다. 청송마을은 백호의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백운과 수아의 이야기에 대해 배우러 왔다. 마을 중심에는 백운과 어린 수아의 동상이 서 있었다. 비문에는 우정의 지혜와 용기로 이 백호와 소녀는 서로의 삶을 구했고 많은 다른 이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구했다라고 적혀 있었다. 수아의 80번째 생일에 그녀를 기리는 특별한 행사가 청송에서 열렸다. 전 세계에서 온 환경운동가와 과학자들이 그녀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수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은 국립공원 관리인들이 지리산에서 새로 태어난 백호 3마리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다. 백운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해 수아가 하나에게 말했다. 심지어 그가 떠난 후에도. 몇 달 후 차가운 겨울날 아침, 수아는 침대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꿈에서 백운과 함께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다시 한번 젊고 자유로웠으며 지리산의 숲을 함께 탐험하고 있었다. 수아는 그녀의 요청에 따라 백운 옆에 붙였다. 그녀의 묘비에는 간단한 글이 새겨져 있었다. 수아, 호랑이의 친구, 자연의 수호자. 장례식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백호 한 마리가 멀리서 나타나 장례식을 지켜보았다. 그는 참석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단지 그곳에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의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에야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호랑이가 백운의 정신이었다고 믿었다. 그는 오래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던 것이다. 수아의 죽음 이후 하나는 어머니의 목걸이를 물려받았다.
그녀는 그것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다. 그것은 백운과 수아의 특별한 유대의 상징이었다. 하나는 또한 어머니의 회고록에 새로운 판을 출판했다. 이 판에는 수아의 삶의 마지막 장과 그녀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책은 계속해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세월이 흘러 수아의 손녀인 미나도 가족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녀는 야생동물 보존에 헌신했고 백운 재단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는 종종 지리산을 방문하여 할머니와 백운의 무덤에 꽃을 가져다 놓았다. 미나는 할머니의 목걸이를 물려받았다. 그것은 이제 가족의 유산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인 지원에게 백운과